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총 7개월 정도까지, 7월까지 이제 공무원 대비를 할 김영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정비랑 자동차 공학 파트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자동차 정비랑 자동차 공학을 좀 나누면, 자동차 공학은 아무래도 어떤 구조학이라든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에 입각한 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정비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정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학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한 3개 정도 치죠. 국어랑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네. 아무래도 제가 이때까지 그 공무원 대비를 좀 시켜봤을 때, 자동차 공학이랑 자동차 정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높았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국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고 어려워서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어쨌든 또 꽈락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 뭐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다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랑 좀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화이팅을 좀 불어 넣어 드릴 거예요. 네. 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랑 3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네. 조금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 펴셨습니까? 우선 정확한 정의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한 번씩 좀 읽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하는 것 있죠. 그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첫 번째,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그 다음에 농업기계, 그 다음에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그 다음에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그리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차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동차. 차 있으신 분? 국산차 타십니다. 국산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동차를 배우기 전에 첫 번째로 자동차 구조학을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운전을 또 좋아하고 잘 하시고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본 적은 딱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비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자동차 정비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동차 정비 경험. 네? 딱히 없으십니까? 조금요? 경정비요? 정비 기능사 있으십니까? 산업기사? 네. 혹시 그 자격증이 그거에 들어가나요? 네. 무슨 자격증입니까 혹시? 지게차. 지게차요. 거기도 디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클러치랑.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한번 싹 분해해 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사실 머릿속으로 자세하게 막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판서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띄워드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이해하게끔 하도록 좀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좀 그릴 거거든요. 어쨌든 자동차는 일단은 운전을 해야 되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핸들이 있어야 되겠죠. 운전석이랑 핸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기본적으로 딱 그 모습을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야 되려면 어쨌든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키 이전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면 어쨌든 엔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엔진은 보통 앞이나 중간이나 뒤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 승용차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퀴 필요하고, 맞죠? 바퀴 필요하고, 변속기 필요하고. 근데 바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퀴랑 엔진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어떤 동력축 같은 것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동력 전달 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바퀴랑 엔진이랑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핸들로도 이제 바퀴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에는 한 2개 정도의 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이랑 미션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동력 전달 축과, 그리고 핸들을 돌릴 때에 기계적으로 또 밀어주는 장치인 그런 축이 또 2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요새 이제 후방 경보라든지 전방 경보, 또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뭐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여러분 혹시 내연기관이랑 외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외연기관은 솔직히 우리가 잘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외연기관은 이제 말 그대로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실린더 밖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뭐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나 증기 터빈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이제 내연기관은 실린더 안에서 연료를 연소한 장치거든요. 보통 우리 연료 뭐 씁니까? 주유소 가면은 가솔린, 휘발유죠. 또는 뭐 경유, 디젤, 또 그리고 LPG 이런 거 있습니다.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등유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또 아니면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네. 내연기관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그림을 좀 보시더라도 이렇게 외연기관은 보시지 말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연기관. 맨날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내연기관은 실린더 안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린더 안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네. 실린더 안. 근데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연소실이라고 불러요. 연소실이 뭐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까? 네, 말 그대로 연소. 어떠한 점화원이랑 그리고 산소랑 만나가지고 그 혼합기가 됐을 때 그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실이거든요. 공간. 연소실입니다. 자, 그런데 연소를 하게 되려면 어쨌든 연료가 뿌려져야 되고, 근데 또 연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폭발을 하려면 산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들어오는 곳이랑 또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곳이 이제 밸브들입니다. 이 밸브. 자, 근데 외기, 바깥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폭발을, 연소를 딱 하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를 태우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배기가스, 우리 그거를 배기가스라 부르는데, 그 배기가스를 또 내뿜어주는 밸브가 또 필요해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는 보통 이제 흡기 밸브 하나랑 배기 밸브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 왼쪽에다가 흡기 밸브 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배기 밸브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또 한번 생각해보면, 연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폭발을 시켜줄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거의 많이 다니는 게 디젤도 많이 다니지만 일단은 가솔린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가솔린 자동차는 그 휘발유를 쓰는데 그 휘발유는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 폭발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아야지만 이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중간쯤에 뭐가 붙어 있다? 네, 점화 코일 넣었고 점화 플러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점화 플러그 전에 또 점화 코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기가 들어와야 된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간이 이렇게만 있을 때는 공기가 바깥에서 막 불어주는 거 아닌 이상은 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불어주는 건 약간 추가적인 장치인 거고, 어쨌든 공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땡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지 이렇게 땡겨야 돼요. 근데 그 땡겨주고 또 폭발을 한 다음에 배기가스가 나가게끔 해주는 그 장치가 이렇게 이 피스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스톤 들어오셨나요? 자, 근데 이 연소실과 흡배기 밸브 그리고 점화 플러그 그리고 피스톤이 어떤 공간에 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장치입니다. 이제 연소실을 구성하고 있는 구간인 요 실린더 헤드라는 장치가 있어요. 실린더 헤드. 네. 그리고 그 실린더 헤드랑 구분 짓는 또 다른 장치가 있거든요. 요거는 엔진의 어떤 몸체인 실린더 그 블록이라고 또 부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흡배기 밸브가 움직여야 되는데 또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겁니다. 어쨌든 이게 눌려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장치가 어쨌든 이 크랭크 축이거든요. 네, 크랭크 축. 크랭크 축입니다. 제가 어떠한 이 엔진의 그 탁 잘라놓은 단면을 보여드려서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크랭크 축에 의해서 어쨌든 엔진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시동이 걸리면 계속 크랭크 축은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 크랭크 축에 의해서 제가 뭐가 돌아간다 했습니까?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이 흡배기 밸브들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은 크랭크 축이 돌아갔을 때 흡배기 밸브가 열린다. 그럼 흡배기 밸브를 열어준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위에서 어떤 캠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캠. 네, 캠. 형상이 약간 계란처럼 생겼어요. 좌우측으로. 네. 캠은 또 크랭크 축에 의해서 회전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동그란 것이 아니라 진원이 아니라 볼록 튀어나온 이제 계란처럼 생겼기 때문에 요게 회전했을 때 중간에 있는 축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에 일반 그냥 원이었으면 당연히 공회전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 근데 계란처럼 생겼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축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계란 형태로 생긴 요 캠에 의해서 이 밸브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크랭크 축이랑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할 때 여기 흡 배기 밸브를 열어주는 이제 캠이 회전한다고 했는데 맞죠? 캠이라고 부르거든요. 캠이 회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크랭크 축과 이 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 근데 뭐에 의해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타임벨트. 학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게차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산업기사는 네. 그 정비 기능사 자격증 시험 칠 때 타임벨트 작업 많이 하죠. 연습 많이 하죠. 네. 점수가 제일 큽니다. 네. 크랭크 축과 이 캠 축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벨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무작정 막 돌려준다고 해서 좋은 폭발, 좋은 연소, 좋은 출력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타이밍에 의해서 네, 타이밍을 할게요. 그 타이밍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놈을 우리는 타이밍 벨트라고도 부릅니다. 타이밍 벨트. 물론 여기서 이제 다 각각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뭐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자동차 엔진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랭크 축은 항상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네. 크랭크 축은 항상 시계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크랭크 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 피스톤과 크랭크 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랭크 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서 회전하면 이제 피스톤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아까 캠 축과 크랭크 축은 타이밍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의해서 당연히 요 흡기 밸브, 흡기 캠 그리고 배기 캠이 약간 돌아갈 겁니다. 돌아간다 치면은 이제 요 축에서 돌아가니까 이 둘 중 하나가 뭐 열리고 닫히고 이런 작동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럼에 따라서 그러면은 피스톤이 내려감과 동시에 흡기 밸브가 이제 열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배기 밸브는 닫혀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흡입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외기의 공기를 먼저 태우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인 흡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돌면은 피스톤이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어떠한 타이밍에 의해서 이게 흡기 캠이 또 돌아가니까 흡기 밸브가 또 조금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흡기 밸브랑 배기 밸브는 둘 다 닫혀 있는 상태가 돼요. 닫혀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밀폐되어 있는 공간 속에 어딘가로 새어 나가지 못하는 공간인 거겠죠. 거기서 뭐 누군가 이제 그러니까 민다 이렇게 되면 압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압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 폭발, 연소라는 동력을 또 줘야 되거든요. 폭발을 이제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기가스가 나왔을 거니까 그 배기가스가 나가게끔 크랭크 축이 또 돌고 있는 와중에 배기 밸브가 또 열려서 이 사이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의 엔진이 좀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또 한번 계속 쭉쭉 한번 생각해 보면 크랭크 축이 있지 않습니까? 요 놈도 어쨌든 그 어떤 그 그냥 쇠 덩어리 기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의 힘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못 돌아요. 자기 혼자 못 돌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4페이지 나와 있는 내연기관의 좀 기본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의 기본. 한번 여기 있는 부품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연소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몸체가 실린더 헤드고, 실린더 헤드에 있는 그러면 흡기 밸브랑 배기 밸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점화 플러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흡 배기 밸브를 열어주는 캠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연소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린더 헤드 밑으로 딱 와보면은 어떤 몸체가 있는데 실린더 블록이라 부르고, 근데 그 실린더 블록 안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설명 안 드렸네요. 공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부를게요. 실린더. 실린더 안에는 피스톤이 있고, 네. 피스톤, 사실 요 부분만 피스톤이긴 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이 막대기에 대해서 한번 또 할 겁니다.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 블록 조금 밑에 보면은 크랭크 축이 또 있고, 네, 크랭크 축. 요것은 이제 크랭크 축과 캠들은 어떤 일정한 타이밍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이 타이밍 벨트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내연 기관이었습니다. 폭발을 하기 위해 있는 거. 나중에도 알 거지만 그 자동차의 기본은 이제 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행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폭발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그러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네 가지 순으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네, 흡압폭배. 네. 요거는 또 정비 기능사나 뭐 이런 거 한번 따시면 잘 아실 거예요. 네. 어쨌든 흡압폭배가 있는데, 이 흡압폭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흡입력? 네? 폭발, 압축, 폭발. 폭발이 제일 중요하죠. 왜? 어쨌든 시동 걸려가지고 자동차 나가야 되니까. 네. 자, 폭발을 하면 어쨌든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 연료를 쓰게 되는데 그 연료들은요, 그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폭발 힘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폭발 힘을 받고 나서 변속기로 감속을 시켜주는데도, 예, 감속을 시켜주는데도 뭡니까? 그 시속이 뭐 200 그냥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힘이 폭발 힘이. 예, 어쨌든 폭발을 하기 위해서 그 흡입, 압축, 배기라는 행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자, 행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행정은 피스톤이 조금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상사점에서 하사점, 한번 지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상사점이 뭐냐, 그리고 하사점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근데 먼저 했죠. 이 피스톤을 먼저 했죠. 피스톤. 요 놈이 피스톤이었습니다. 근데 상하 뭡니까? 위아래거든요. 이 실린더 블록을 보시면 피스톤은요, 실린더 블록보다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구조상. 길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러면은 피스톤이 제일 윗부분을 찍는 것이 상사점일 겁니다. 여기가 상사점인 거죠. 상사점. 그러면은 피스톤이 제일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뭐 하사점일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구간을 둔 것이 피스톤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원래라면 동그래요. 예. 우리가 단면을 봐서 그렇지. 이 제일 윗부분을 상사점으로 뒀어요. 그럼 피스톤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랭크 축이 좀 돌고 피스톤이 한 요까지는 뭐 내려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하사점이라고 있는데, 하사점은 어디일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에죠. 네, 위에죠. 당연히. 제가 아까 위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요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사점입니다. 하사점인데, 상사점과 이 하사점을 한 번 지나는 구간이 이제 하나의 행정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4행정 사이클이라고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의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4행정 사이클은 자동차가 하는 4행정 뭡니까? 흡입,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폭발, 그 다음에 배기, 이 4개의 행정을 하거든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폭발이 제일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은 이 4개를 하지 않습니까? 4행정을 해요. 4행정을 하는데 어쨌든 폭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력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동력을 얻는 구간이 되겠죠. 힘을 받는 구간. 그럼 반대로 폭발을 할 때만 이제 그 연료라는 것이 폭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동차가 힘을 받는 건데, 그럼 다른 구간에서는 힘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동력의 손실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동력 손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그치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K7이나 K5 이런 것들 이제 4기통 직렬, 6기통 직렬 이런 게 있으니까 모든 실린더에서는 거의 다 한 번씩은 계속 폭발을 하니까 거의 계속 동력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4행정에서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있는데, 흡입, 압축, 배기는 어떤 동력을 받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 폭발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들이니까 힘을 좀 손실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폭발은 이제 동력을 얻는다, 화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니까 동력을 얻는다라고 좀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자동차의 엔진이었는데,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자동차의 어떤 구조 또는 성능에 따라서 그 엔진에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보겠습니다. 엔진 위치와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엔진 앞바퀴 구동. 보통 요거를 앞엔진 앞구동이라 부릅니다. 앞엔진 앞구동. 말 그대로 엔진이 앞에 있고, 다시 말해서 본네트를 열면 있는 거죠. 본네트를 열면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동이 된다는 것은 엔진의 동력을 앞바퀴가 받아들이느냐 또는 어떠한 연결된 축에 의해서 그 뒷바퀴가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세단 말고 조금 가격대가 이제 고급 세단보다는 좀 저렴한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앞엔진 앞구동 차량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모닝 같은 거, 레이나 아니면은 SM5, SM3, K3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륜이죠. 그걸 또 기본적으로 전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앞엔진 앞구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앞에 프런트에 있다. 그리고 동력을 앞에서 받는다. 또 F 이렇게 해가지고 FF라 부릅니다. 괄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나요? 네, FF 차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차량의 특징은 보겠습니다. 엔진과 구동 바퀴의 거리가 짧아서 동력 손실이 적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처음 이제 공무원 준비하신 겁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처음 공무원을 접하게 됐는지. 추천요? 두 분 친구십니까? 아니, 오늘 처음 보신 분. 원래 알고 계시면. 다들 근데 공무원 하니까 이제 군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막 처음에는 막 군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알아보면 그냥 군대에서 그냥 일하는 공무원일 뿐인데, 맞죠? 오히려 훨씬 좋거든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맞아요. 차량 지금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거의 다 운전직으로 가셨거든요. 운전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뭐 가니까 운전을 많이 하더라 이거거든요. 가면은 이제 레토나 교육할 때 레토나 같은 거 많이 또 끌 거고, 아니면 오토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또 군대를 다들 갔다 오셨나요? 그렇죠. 네, 군대 갔다 오셨으니 군대 가가지고 이제 뭐 내가 K9 전차병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면접할 때 되게 좋고 이렇거든요. 네. 자동차가 이제 제가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죠. 바퀴 있고 앞이에요. 뒤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네트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엔진이 있죠. 뭡니까? F 앞쪽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이 앞 엔진 앞 구동은 말 그대로 엔진이 앞에 있고 또 동력을 받는 부분이 또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변속기가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받는 힘을 전달해주는 축이 앞바퀴에 딱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앞이죠. 앞 엔진 앞 구동.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FF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요것의 특징이 엔진의 그 동력을 앞바퀴 쪽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그 어떤 축이나 이런 것들의 좀 무게라든지 어떤 부하, 엔진이 받는 그 부하가 좀 줄어들어서 어떻다? 동력 손실이 좀 적다 이겁니다. 근데 또 한 개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함과 동시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위에 앞 엔진, 그 다음 뭡니까? 뒷구동이죠. 우리는 이제 엔진이 앞에 있어서 먼저 F를 썼고 구동 바퀴도 앞에 있다 해서 FF를 썼는데 요거는 FR입니다. 리어죠. 네. FR 차량. 예를 들면은 이제 G70의 약간 기본 모델이죠. G70도 이제 후륜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앞 엔진 FR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4WD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4륜구동으로. 가격 차이가 장난 아니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엔진이 어쨌든 이렇게 있을 텐데 F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동력을 주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리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앞 엔진 뒷구동 FR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FF 차량에서의 그 특징을 한번 더 보면은 실내 공간이 넓음. 아무래도 여기는 그 뒷바퀴 쪽과 연결해주는 그 차 축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차 하부 쪽으로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랄까 요것도 땅에 끌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좀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차체 프레임이나 뭐 쇼옵쇼바 이런 것들을 낮춰야 되는데, 이 뒷구동 방식은 어쨌든 그 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축은 또 차는 내리고 싶은데 축은 또 이제 밑에 바닥과 이제 닿으면 좀 안 되겠고, 맞죠? 완충 작용했을 때 이게 또 땅에 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축을 좀 높여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내 그 뭐 뒷좌석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간이 좀 높아지면서 부피가 좀 면적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진 안전성이 좋은 언더스티어링의 경향이 있다.
언더 스티어링과 뭐 오버 스티어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에 구동 장치나 조향 장치가 복합적으로 설치되므로 구조가 좀 복잡하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FR 차량인데요. 구조는 이제 차량 앞쪽에 엔진을 설치하고 구동은 뒷바퀴로 하는 형식이다. 네. 그럼 특징은 엔진과 구동 계통이 나뉘어 있어 적절한 중량 배분으로 조정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엔진과 운전석이 가까워 엔진, 클러치, 변속기 등의 기구가 간단하며 각 장치가 구분되어 있어 취급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엔진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기 위한 추진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아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추진축에 의해서 어떤 실내 공간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B, 눈길에 취약하다. 어떤 등판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산 차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뭐죠? 뒤 엔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본네트를 들면 엔진이 있는데 맥라렌이라든지 아니면 R8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뭐 람보 이런 것들은 이제 엔진이 어디 쪽에 있나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진짜 우렁차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이제 그 트렁크 쪽에 있고 실제로 트렁크 공간은 우리가 뒤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은 그 트렁크 그 적재함을 본네트 쪽에 둬요. 아시죠? 네. 그게 좀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근데 구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FF 그리고 FR 말 그대로 엔진이 앞쪽에 있다는 뜻이었고, 요거는 이제 엔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R이죠. 뒤엔진 뒷구동 방식. RR. 그리고 이제 구조는 차량 뒤쪽에 엔진을 설치하고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형식이다. 특징은 실내 공간을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최적이 작고 어떤 부피가 작다는 뜻입니다. 최적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최적에다가 그 부피라는 단어라고 좀 한번 적어 주십시오. 부피. 최적은 부피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진 냉각에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차량, 우리 국산 차량들은 엔진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주행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까? 엑셀을 딱 밟아가지고 주행을 하게 되면 찬바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도 이제 과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냉각수가 또 필요하고, 근데 그 냉각수도 뜨거워지면은 또 식혀줘야 되는 그 어떤 냉각팬, 프로펠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팬 또 있고 이제 뭐 바깥에 외기 공기에 의해서 이제 또 차가워져야 되는 그 바람의 저항을 이용한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 엔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못 받겠죠. 그래서 어떤 냉각 성능을 좀 더 좋게 해줄 만한 어떤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무래도 우리 뭐 이런 차량보다는 이제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것들은 성능이 더 좋고 당연히 기통수도 더 많을 거고 CC도 더 많을 거니까 폭발의 열이 조금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또는 또 배기의 열이 더 많을 거고 공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어떤 공기 통로라든지 식혀주는 어떤 통로가 조금 더 커야 된다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후륜의 엔진 중력이 가해지면서 발진과 가속 시에 출력을 후륜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버스티어링. 자, 우리 아까 이제 FF 차량에서는 언더스티어링의 어떤 경향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RR 차량, 뒤엔진 뒷구동 자동차에서는 그 오버스티어링이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겁니다. 일부 중대형 자동차 및 버스에 주로 채택을 한다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차량들 중에서 6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는 앞바퀴를 굴려줄 것이냐, 엔진이 어디 있든 간에 앞바퀴를 굴려줄 것이냐 뭐 뒷바퀴를 굴려줄 것이냐 이건데, 조금 더 어떤 뭐
엔진의 힘을 좀 잘 받아가지고 추진을 잘 해주기 위한 어떤 방법 중 하나는 모든 바퀴를 또 굴려주면 된다 이거죠. 바퀴는 우리 일반적으로 거의 4개가 있으니까 맞죠? 그 4개를 다 굴려주는 4WD, 4-wheel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구조는 차량 앞쪽에 엔진을 설치하고 기관 회전력을 4바퀴에 모두 전달하여 모든 바퀴를 구동한 형식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특징, 구동력이 강하고 등판 능력이 우수하다. 어떤 고바위 길을 올라가는 그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진의 그 동력을 모든 바퀴 쪽이 다 받아들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완전 재민이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륜구동이다? 그러면 이제 바퀴가 원래 다 그냥 굴러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사륜구동 네 쪽 바퀴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바퀴가 회전하는 거라더라고요. 또 어린 마음에 바퀴는 원래 회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그런 내용들. 그때부터 차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앞, 뒤 모든 차축과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구조상 트랜스퍼 케이스가 필요하므로 구조가 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주로 찝차, 지프, SUV, 그 다음에 작업용차, 군용차 등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한번 설명을 드렸던 FF 차량에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언더 스티어링에 약간의 경향이 좀 있고, RR 차량에서는 그 반대인 오버 스티어링에 좀 경향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F1이나 아니면 일반 그 차량 그랑프리 정도 보시면 차들이 좀 그 스티어링을 좀 잘못해서, 스티어링이라는 것은 사실 핸들을 꺾는 거거든요. 핸들을 꺾는 거.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핸들을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휠은 자동차의 휠 이런 것들이 또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불러야 될 게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핸들을. 어떤 코너길을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어요.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정도의 둘레, 요 정도의 그 원주를 돌기 위한 어떤 핸들을 좀 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을 밟잖아요. 사실 뭐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잘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있기 때문에 잘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타이어에서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물빠짐이라든지 뭐 안에 그 강선이 뭐 어떤 회사는 더 차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타이어를 쓰더라도 그 힘을 벗어날 정도의 엔진의 동력을 가해주면 당연히 차는 어딘가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우리도 뭐 빙판길을 갈 때 조심스럽게 가면은 잘 갈 수 있겠지만은 좀 빨리 가다가 딱 멈추거나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마찰의 손실이 좀 있다 이거죠. 마찰력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F 차량에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 언더스티어링이죠. 네, 언더스티어링.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제 FF 차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인가요?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